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성대모사 바로 들어갈게요. 네. 많이 아시는 주단태. 아, 내가 진짜 미치겠다. 아직도 세바시 강연 보는 버릇을 못 고친 거야? 뭐? 오늘 스봉만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강연 상당히 설레는 것.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박수 아직입니다. 한별아,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오늘 너가 세바시 강연 놓치면 콩쿠르 자격까지 잃는다는 걸 몰라서 그래? 강연 당장 진행시켜.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저를 성대모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첫 시작을 좀 꾸며봤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요즘 MZ 세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쩔 TV 맞아요. 어쩔 TV, 저쩔 TV 이런 거 있죠.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히려 좋아라는 말인데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있으신가? 여기도 있으신가요? 있다고 또 해주시네요. 저도 이거를 제가 그 스걸파 보면서 거기에 이제 유니온이라는 친구들이 되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았었는데 막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하면서 막 그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봤을 때 되게 멋져 보였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바로 제 오늘의 강연 주제하고도 조금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의 인생이 마치 되게 꽃길을 걷는 것처럼 마치 뭔가 이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의 10대, 20대는 사실 정말 가시밭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우선 10대 시절을 한번 좀 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사실 가정 환경이 굉장히 많이 어둡고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엄하고 좀 무서우신 편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이렇게 엄한 거에서 좀 더 엄하고 근데 그거보다 좀 엄하고 엄해서 제가 좀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뭐 어떤 날에는 제가 뭐 늦은 저녁 시간에 급히 교복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친구 집이나 뭐 아랫집, 옆집 등을 전전하면서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며칠 막 피해 있기도 하면서 좀 저한테는 어두운 그런 시간들이 꽤 지속되었었습니다. 그치만 되게 제가 너무 어렸고 사실 중학생이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학교 가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학교에 가면 그래도 이제 친구들이랑 막 웃으면서 놀고 막 떠들고 또 제가 막 웃기는 거 보여주면 막 웃어주고 막 이럴 때 그때 저한테는 되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희망 같은 좀 희열과 해방감을 좀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학교 가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울함으로도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제 마음속을 친구들의 어떤 웃음 또 그러면서 느끼는 행복들로 제가 대체해보고자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학교 가면 이제 친구들한테 학교 선생님 막 성대모사도 해주고 뭐 친구들 성대모사도 하고 제가 막 이제 주말에는 그때 개그 콘서트를 굉장히 즐겨봤었거든요. 그러면은 대사를 막 외우고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까먹기 전에 막 적어요. 그 당시엔 제가 이 갸루상이라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뭐 짧게 막 야, 너네 혹시 저번 주에 개콘 봤어? 내가 보여줄까? 한번 해봐, 봐봐, 나 봐봐. 이런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갸루상이분이다 이러면 갸루상 너 오늘 학교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저는 자퇴를 하고 싶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도 아직도 얼마나 했으면은 그게 기억이 날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막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고 해주고 거기서 그 재밌다라는 소리 듣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비록 그 당시에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장점이자 아주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자면 또 한 가지 장점이 또 있어요. 바로 독립심과 자립심을 제가
자립심을 좀 가질 수 있게 된 거? 왜냐면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 제가 막 즉흥적으로 막 뭔가 생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 바깥 세상에 대한 좀 무서움이 별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저한테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살에는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서비스직 쪽으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막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막 사람을 즉흥적으로 막 만나고 대화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상이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거기서부터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활동적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적성에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호텔리어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반복되는 저의 불화로 인해서 사실 점점 좀 저의 정신이 좀 피폐해져 갔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 죽음에 가까워져 있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정말 근데 이게 죽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참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어지지도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내 자신도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참 괴로웠었는데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저한테 되게 좋은 자극제가 되더라고요. 매일같이 나의 죽음을 상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의미가 보이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제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이렇게 죽는다면 난 내 삶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솔직히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치만 내가 살아야 된다면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거지? 난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그래, 사람은 누구나 사실 행복하려고 살지 않나? 누구나 사실 뭔가를 하든 다 행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래, 맞아, 행복이야. 그래,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면 적어도 나만큼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업도 솔직히 마찬가지로 뭔가 남들이 쉽게 뭐 이렇게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는 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거나 사실 이 세상에는 쉬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우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했어도 그것조차도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쉬운 거는 없으니까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성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성우라는 직업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마음속에 그냥 이루지 못할 꿈처럼 그냥 간직만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성우라는 직업 좀 생소하시죠? 이제 성우는 이제 방송국 공채가 뜨면은 이제 그 공채 시험을 봐가지고 성우가 되는 건데 현재는 이제 KBS, EBS, 투니버스, 대원, 대교 이렇게 5개 방송국에서 공채를 보고요. 보통 1차에는 연기랑 내레이션, 음성 파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격이 되면 현장에 가서 방송국에 가서 이제 연기 실기 시험을 보고요. 2, 3차에 걸쳐서 또다시 실기와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성우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성우에 대한 정보가 저도 없었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학원을 자연스럽게 찾게 됐었고 돈이 없었던 저로서는 이제 그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텔레마케터라는 거를 시작하게 돼요. 텔레마케터가 이제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쉽게 할 수 있었고 그게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아무래도 연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직업적으로 그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민원 업무를 좀 잘 처리했거든요. 보통은 고객님 저희가 도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네 고객님 저희가 도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호흡을 섞어서 저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호흡에서 나오거든요. 저의 불찰로 인해서 고객님 저희가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막 짜증나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네 알겠어요 그냥 다음에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다른 상담원들에 비해서 좀 괜찮았던 거죠. 그런 장점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또 제가 상담 끝에 어떤 고객님이 저한테 이게 되게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래서 성우하셔도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고객님 전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다른 직업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팀장님 바로 앞에 계셨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그랬지만 너무나도 정말 기뻤어요. 왜냐면 나를 모르는 제3자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아, 그래. 역시 나는 성우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되게 용기도 얻고 자신감도 넘쳤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회사랑 학원을 병행하면서 이제 수업이 없는 날과 제가 주말에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 그 낭독봉사를 같이 이제 다녔었는데 뭐 회사 끝나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계란 2개랑 이제 바카스 하나 들고 이제 낭독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무협 소설을 처음으로 맡게 됐었는데 그 이제 낭독봉사에서 무협 소설이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분야예요. 다른 분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왜냐면 무협 소설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배역이 열의 9은 다 남자고요. 어쩌다 여자 배역이 하나 나오고 이제 내레이션까지 있고 굉장히 내용들이 무겁다 보니까 제가 이제 연기랑 내레이션을 다 같이 이제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센터 선생님께서는 그냥 너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연기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제 구분되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나는 성우 지망생인데 이 연기를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내가 제대로 구별이 되게끔 들려드리고 싶었고 막 욕심이 나니까 남자가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남자를 막 목소리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대충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약간 이런 거죠. 제가 이거 면접에서도 나중에 이비스 최종 면접에서도 이걸로 보여드렸었거든요. 제가 할아버지 약간 목소리 잘 내건데 그래 네 놈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것을 바라봐라 전붕와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갑자기 그의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버렸다. 도사님 괜찮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왜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때는 아직 뭐 성우가 아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표현이 안 될 정도의 굉장히 큰 가치, 보람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목소리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있구나. 내가 이거는 진짜 시간을 쏟아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지망생의 나날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저한테는 이제 참 어두운 시기였지만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제 마음속에 열정으로 빛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성우가 됐을 것 같죠? 아니에요. 1년, 2년, 3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4년, 5년? 아직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2살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30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자, 이제 그쯤 되니까 주위의 친구들은 얼마를 모아가지고 뭐 결혼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결혼 자금을 뭐 얼마를 모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공감도 안 될 뿐더러 뭔가 이 친구들이 인생의 막 다음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나는 직업적으로 내 직업이라는 걸 가지지도 못했는데 뭔가 막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부모님도 계속 반대를 하셨었어가지고 제가 몰래 이제 초반에는 나 성우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계속 안 되니까 관뒀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몰래 공부를 했었거든요. 정말 그때 정말 억울했던 게 이제 회사 끝나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11시에 와요. 그럼 엄마가 이놈을 가시네야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아이고 이런 식으로 핀잔을 들으면서 근데 속으로는 나는 이제 나도 공부하다 온 건데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억울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먹밥을 먹으면서 더 오기를 막 내가 반드시 성우가 되겠어 와 그랬었었죠. 더군다나 그리고 친구들도 야, 너 그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근데 그러다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 다른 사전책이라도 막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30살에는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막 온갖 얘기를 들으니까 주변에서 점점 저를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나는 나름 되게 열심히 진짜 나 좀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근데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 사람들이 이제 뭐 서른이다 뭐다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걸 지금 만약에 정말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아닌 거예요.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내가 미련이 남았다는 건 내가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는다는 건 내가 아직 그 정도로 뭔가를 다 해본 게 아니구나. 사실 후회를 하더라도 진짜 미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나한테는 소중한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나 아직 다 해본 게 아니구나. 좋아. 그러면 내 한계를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남들이 소위 말하는 진짜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던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요. 뭐 돈이고 뭐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시간을 더 이제 타이트하게 목소리로 채울 수 있는 그렇게 나날들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카페 오픈 쪽 알바로 이제 하루를 조금 더 일찍을 시작해서 제가 학원비 벌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알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일거리로 녹음 알바도 조금씩 이제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주말이랑 평일 할 거 없이 다 낭독 봉사를 이제 갔었고, 또 이제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나갔고, 또 할 게 없으면 그냥 무조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잡았던 스터디룸 가가지고 뭐라도 하자, 뭐라도 읽자. 그리고 제가 체력 단련도 2~3시간씩 했어요. 그때는 그냥 체력 단련이라도 하면 이게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정말 막 뭐 이렇게 제가 막 어느 정도였냐면은 막 이렇게 공원에 가서 막 열심히 이제 막 운동을 합니다. 거 하면서 막 뛰면서 막 하고, 쉬면서도 옆에 이렇게 정자에 할머님들 쫙 앉아 계세요. 그럼 거기 옆에서 어머니 할머님들이 무슨 얘기하지? 어떤 할머님들은 어떤 말투를 하실까? 가면서 또 그런 식으로도 공부하고, 저 위에 할아버님들이 또 장기를 두시네? 거기를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도 하고,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신문지 펼쳐놓고 저는 주로 밥 먹거든요. 근데 밥을 먹다가도 뭐가 보이면 읽었어요. 저는 이제 볼일을 볼 때도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핸드폰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 뭐 뉴스를 읽어도 오늘 스봉만 이게 제가 연기한다 생각하고 그 시간을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오늘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봉만이 뭐 세반시 강연에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반시 강연에 나와 있는 스봉만 기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서. 그럼 엄마가 넌 도대체 화장실에서 뭐 하는 거냐고, 빨리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저는 제 진짜 눈에 닥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읽었고 제 삶을 목소리로 채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흔들릴 뻔했지만 제 마음의 그런 울타리를 제가 단단하게 만들어 나갔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자꾸 저를 막 자꾸 흔들었으니까. 근데 왜? 저하고 한 약속이 있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그거를 저는 성으로 증명을 해보이고 싶었어요. 그동안에도 저는 비록 시험은 수없이 떨어졌었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결과보다도 과정을 즐기게 됐어요. 왜냐면은 혹여나 내가 성우가 안 되더라도 내가 정말 후회가 없을 것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내가 선택한 이 삶과 과정, 이 모든 건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우리는 다 결과를 보지만 내 과정은 내가 잘 알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 결과가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떨어져 있던 그런 제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도 점점 다시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게 여전한 암흑기, 28살의 김보미는요, 그때도 역시나 전 가출을 한 상태였어요. 놀랍게도. 아휴, 그랬지만 제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친구네 집에서 EBS 시험을 보았고요. 6년 만에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저는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우가 되어서 당당히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저희 가족들하고 서로 많이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서투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부모도 처음이고 자식도 처음이고 우린 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지금은 누구보다 저를 믿고 지지를 해주시고 계세요. 어쩌면은 그 시간 속에서 저 때문에 속상하신 시간들도 많으셨을 텐데 공부 잘하라는 얘기 없이 묵묵히 저를 좀 믿고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저희 부모님께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요. 전 아직도 내가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버텼지 싶을 정도로 정말 사실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런 과거의 어떤 고난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죽음에 가까웠기에 제 삶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 내 인생이 가시밭길이었지만 뭐 어때? 오히려 좋아. 덕분에 나는 강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길만 걷지 않으셔도 뭐 어때요? 그만큼 나의 인생의 진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가시밭길도 꽃길로 꼭 이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노래하는 전범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고 사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한테 먹고 사는 일이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의 지난 5년 동안 먹고 살아왔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작은 2016년 11월 12일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촛불 집회에 처음으로 100만 명이 나왔던 날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희 밴드 양반들과 함께 광화문 민중 총궐기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노래를 연주했는데요. 영상 찾아보시면 나중에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북채를 들고 자 한번 엎어보자! 그리고 북을 마구 때렸어요. 혁명의 북을 올렸습니다. 평생 그렇게 짜릿한 경험이 없었어요. 솔직히 앞으로도 제가 100만 명 앞에서 공연할 날이 올까? 조용필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이거는 25살의 전범선은 진로를 결정했어요. 예술가로 살아야겠다. 글 쓰고 노래하면서 세상과 어울리고 싶다. 변화의 물결에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합격했던 미국 로스쿨 진학을 취소하고 현재 소속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야말로 100만 촛불이 일으킨 제 인생의 일대 혁명이었던 거죠. 주변에선 이랬어요. 야, 너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한국에서 로큰롤 밴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만 할 게 아니라 글 쓰는 일도 할 겁니다. 작가가 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저의 결정을 존중하시면서도 야, 범선아,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은 따두는 게 좋지 않냐? 고생해서 석사까지 했는데 소위 말하는 딴따라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법조인이 되는 것보다 예술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었어요. 돈보다는 재미와 의미를 쫓고 싶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불행한 삶보다는 불안정적이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가수 겸 작가로 서 있습니다. MZ세대의 특징을 흔히들 먹고 사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에는 좀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 그죠? 돈 버는 일에 급급하여 사회 문제나 정치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뜻합니다. 저의 진로 선택은 법조인 대신 예술가로 살겠다. 이거는 어찌 보면 요즘 애들의 세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먹고 사니즘에 배치되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대다수는 변호사 아니면 의사입니다. 문과는 변호사, 이과는 의사예요. 150명 중 10명이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1위 로펌에 다 모여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대학교 동기들은 대부분 금융, 컨설팅, IT 이런 대기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예술가가 되겠다는 것은 친구들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다 같이 되게 신나게 타고 가던 버스에서, 요즘 버스가 유행인데 버스에서 내려서 혼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호기롭게 나서긴 했지만 솔직히 저도 5년 전에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두려웠습니다. 뭐 대책이나 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TV 예능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 검색어에 이게 올랐어요. 전범선 금수저. 뭐 자사고 출신의 아이비리그 유학 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자동차 부품 대리점 운영하셔서 허리띠 졸라매서 저를 지원해 주셨지만, 그래서 제가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지만
예술가로 살겠다고 한 이상, 글 쓰고 노래하는 삶을 선택한 이상 생계는 오롯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3년 전에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대출금과 월세, 카드값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 그렇듯이 내 집 마련 솔직히 포기했고요. 전셋집이라도 좀 얻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니 집에서 어긋나는 진로를 자신만만하게 택해서 그런지 저는 동창들에 비해서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나서 2018년 11월 22일 그 사이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를 갓 전역한 전범선은 영등포 경찰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왜 그러냐? 동물권단체 동물해방 물결 활동가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돔에다가 레이저 빔을 쐈어요. 뭐라고 쐈냐면요, 그 태권브이 나오는 그 돔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개 도살 금지라고 하는 레이저 빔을 쐈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화제가 돼서 뉴스에 여기저기 보도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 표창원 의원이 발의했던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책임 회피를 비판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국회 앞에 있는, 국회 바깥에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저희가 쐈기 때문에 처벌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집시법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전기절도죄였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풀려났고요. 검찰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27살의 전범선은 그때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운동가로 살아야겠다. 나의 말과 글에 어울리는 행동과 실천을 해야겠다. 그것은 변화의 물결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했던 2년 전 저의 바람과도 사실 일맥상통했습니다. 로스쿨 대신 로큰롤, 법조인 대신 예술가로 살면서 저는 이 먹고 사니즘을 아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인수공통 감염병, 코로나와 기후생태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먹고 사니즘이 아닌 비거니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아프고 동물이 아프면 우리 인간도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유일한 집, 지구에 함께 사는 식구들 모두의 안위를 챙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거니즘에 관한 책 2권을 썼고요. 3권을 번역했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먹고 사니즘 대신 비거니즘, 먹고 사니즘 대 비거니즘. 개인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 모든 생명, 묻생명이 중요하냐, 이 문제는 저에게는 상충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어긋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류에서 비주류로 벗어났던, 버스에서 내렸던 저의 개인적인 진로 선택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작년입니다. 얼마 전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흔히 유레카는 이제 욕조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설거지통 앞에서 유레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먹고 사니즘이랑 비거니즘이 다르지 않구나. 아니, 오히려 비거니즘이 곧 먹고 사니즘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반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였어요. 힌트는 살림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에 있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불안하고 무기력했던 갓난아기, 우리 모두 태어날 때 그렇잖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무기력했던 갓난아기 전범선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했던 모든 노동을 우리는 살림이라고 부릅니다. 장보기,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돌봄, 환대, 경청, 공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살림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모두가 귀찮아하는 일, 밥을 먹고 삶을 사는데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입니다. 하지만 살림은 사전에 검색해보면 원래 한 집안을 이루어 살아가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집안 식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었듯이. 그렇다면 살림을 등한시하는 오늘날 2022년 인간 중심의 사회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살림의 반대인 죽임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해의 식용으로만 12억 명이 넘는 동물을 죽입니다. 이거는 물살이 동물은 제외한 숫자예요. 농림축산부 통계입니다. 이미 전 세계 포유류의 36%가 인간이고요. 60%는 오직 인간이 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입니다. 나머지 4%만이 해방된 야생동물이에요. 공장식 축사는 인류 최악의 범죄이자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탄소 배출의 주범입니다. 2018년 옥스퍼드 대학의 조세프 푸어 연구에 따르면
비건이 되는 것이야말로, 채식을 하는 것이야말로 지구에 대한 개인의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단 한 가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임의 문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장식 축산과 어업을 불매하고 채식 위주의 가까운, 요새 로컬이라 그러죠, 가까운 먹을거리를 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비건이즘을 그래서 살림의 철학이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채식주의는 부족합니다. 먹는 것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식뿐만 아니라 실험, 전시, 오락 등등 온갖 불필요한 이유로 인간은 동물을 죽입니다. 비건이즘은 우리 사회의 최약자인 동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구라는 한 집안을 다 같이 이루어 살고 있는 우리 식구를 돌보는 일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두, 인간은 이성적인 인간이기 전에 감성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뭐 동물이에요.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없어도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건이 되는 것은 나의 먹고 사는 일이 다른 생명의 죽임인지 혹은 살림인지, 지구의 죽임인지 살림인지 곰곰이 따져보는 일이었습니다. 가난하기 전범선을 위해 살림하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지구 생명체 모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전 올해로 채식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루 3번 이 식사라고 하는 의식을 치를 때마다 생명의 순환을 생각합니다. 저는 비건이즘을 실천할수록 살림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게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해서 하루 중 3-4시간은 그래서 집안 살림 하는 데 쓰고, 3-4시간은 비건 운동 뭐 하는 데 쓰고, 3-4시간은 글 쓰고 노래하는 데 씁니다. 근데 그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동기들, 저희 친구들은 만나보면은 매일 야근에 주말도 없다라고 합니다. 먹고 사니스트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들 먹고 사니즘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모든 거 뭐 N4 세대라 그러죠. 모든 거 포기하고 정말 커리어, 스펙, 앞으로의 진로, 여기에만 신경 쓰는 것이 먹고 사니스트의 정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저만큼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밥을 먹고 삶을 사는 일에 진심인 친구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글 쓰는 게 저의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길을 살리는 게 로큰롤 밴드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저는 고민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예술가이자 운동가로서 살겠다고 했던 저의 진로 선택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 MZ세대는 먹고 사니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기후 생태 위기로 인해서 모두의 삶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연구 결과도 찾아보고 정치인들이 하는 말도 잘 경청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후 생태 위기 올해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고요. 그리고 사회 불평등 구조 대선이 코앞이지만 크게 나아질 거라고 희망하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더욱 불안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당장 월세 내고 카드값 내고 대출금 갚는 게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먹고 사니즘에 빠질수록 말 그대로 진짜 밥을 먹고 삶을 사는 일은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밥을 먹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이 밥을 먹는 일은 비윤리적이고 환경 파괴적이고 건강에도 해로운 방식으로, 편의점에서 간편식으로, 자극적인 배달 음식으로 대충 빠르게 해치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전 그래왔어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살림이라는 생각하기 전까지는 비건 운동을 하면서도 비건 라면과 비건 버거로 끼니를 때웠고요. 고기를 안 먹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나의 건강을 챙기는 건 솔직히 뒷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건강 때문에 채식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진짜 채식이 아니야. 윤리적인 이유에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하는 채식이 정말 윤리적인 채식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대충대충 때웠습니다. 작년부터 자연식물식을 하니까 저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저의 몸에 있었던 모든 등드름과 여드름이 다 사라졌고, 이건 비건을 하면서도 안 사라졌던 건데, 제가 직접 요리를 해먹고 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장을 보고 이게 뭐 유기농인지 뭐 가까운 먹을거리인지 뭐 다 따져보니까 훨씬 더 살림 실력이 아직도 미약합니다만 이제는 제 입속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오는지 압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성분표 찾아보지 않는 이상 뭐가 들어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제 입속에. 비건이 되었을 때 처음 하는 것이 바로 마트에 가서 성분표부터 따져보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동물의 고통이 담겨 있는가, 동물의 죽음이 담겨 있는가, 그걸 따져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 들어오는 이 음식이 나의 살림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 음식인가, 이걸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도 설거지를 하면서 다시 다짐했는데요, 사실 5년 전 진로 선택이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셨던 소위 딴따라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진로 선택이 먹고 사니 짐에 굉장히 충실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신했습니다. 제 아버지 3년 전에 굉장히 희귀한 아무도 원인을 모르는 암으로 5년 투병하시다 돌아가셨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런 것 제가 나오면 아버지가 가장 반겨하셨을 텐데, 근데 지금 기억나는 마지막 아버지의 목소리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범선아,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유학 보내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이제는 제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비롯해 저의 모든 걱정해 주신 모든 주변 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밥을 먹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거니즘과 살림이야말로 진정한 먹고 사니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손흥민,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손흥민이 19살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손흥민 선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19살 때 그를 찾아 발굴을 해서 지금은 베컴, 메시와 같이 나란히 세계 1류급으로 후원을 받게 한 브랜드가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불꽃 모양. 이 불꽃 모양 마크가 한때는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맞죠? 그래서 농안에 있는 추리닝이 하나의 길거리 패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신드롬을 만들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절대 깨부술 수 없는 벽이 바로 나이키라는 얘기는 거의 10년, 15년 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나이키의 아성을 드디어 2013년 제치고 2019년 초반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런 매 영광과 도전과 변화의 순간에 저희 팀과 함께 리더로서 이끌었던 강영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변화 너무너무나 싫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큰 대변화가 왔을 때는 정말 누구든지 다 숨어버리고 싶죠. 저는 25세 정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번의 월드컵, 그리고 7번의 올림픽을 치르면서 나중에는 정말 전 세계 5만 명의 직원 중에 10명만이 할 수 있다라는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 얼마나 많은 도전, 얼마나 많은 변화를 제가 겪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조직 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거대한 두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글로벌이라는 대변화였고요. 하나는 지금도 거세게 불고 있는 디지털 변혁이라는 대변화였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글로벌이라는 대변화의 물결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큰 변화가 몰아닥쳤습니다. 정말로 영어를 단 하나도 쓰지 않았던 사무실에서 갑작스럽게 영어를 써야 되는 본사와의 합병 소식이 왔습니다. 매일 영어를 써야 했고요. 매일 영어로 통화를 해야 됐고 매일 영어로 회의를 했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은 고통을 넘어서 공포였고요. 늘 불안했습니다. 벌써 3일 전부터 외국인이 온다 그러면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한테 물었습니다.
늘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강영은 너는 언제 동안 그렇게 공포에 떨고 너는 어떻게 얼마 동안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 거야?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심은 바로 36살 나이에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한참 일할 과차장급의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모든 것을 내리고 공부를 하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보장이 없었던 상황에서 정말로 저는 호련히 떠났습니다. 정말 지금도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 비행기에 몸을 싣고 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그 심정을 느꼈을 때 저는 비행기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1년이 지날 무렵쯤 돼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던 영어가 도리어 편하게 친숙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1년이 정말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본사에서 하루가 멀다고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오니? 빨리 와라. 언제 오니? 빨리 와라.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13개월 만에 저는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자마자 처음으로 쳐낸 작업이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물론 한일 월드컵 멋지게 쳐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월드컵, 그리고 5번의 올림픽을 쳐내면서 부장, 총괄부장, 이사, 상무, 전무, VP 계속 도전,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매일 정말로 공부를 하는 저에게 2018년 저는 큰 변화의 대물결을 또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거세게 불고 있는 바로 디지털 변혁이라는 물,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큰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신문을 펼칠 때마다, 뉴스를 볼 때마다 AI, 빅데이터, 스마트 팩토리 이런 낯선 용어가 처음에는 저하고 무슨 상관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뭐지? 나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나? 정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피할 건가? 도전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폭풍 가운데로 뛰어들 것인가?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린 결정은 55세 나이에 또다시 사표를 던지고, 사실 그때는 제가 사장 수업을 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자리에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뭐? 공대 대학원 학생으로 돌아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끊고 그냥 등록금 내고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사표를 만료하는 석 달, 넉 달 동안을 다 만료를 뿌리치고 저는 학교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그때 그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한다면 또 조금 아찔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큰 대변화, 작은 변화들은 누구나 다 매일매일 다 조금씩 잘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큰 대변화가 물결이 오면은 정말 저에게 묻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나에게 어떤 기회가 있나? 그리고 나는 이런 큰 대변화에 정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5세 나이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은 나이에 저는 또 다시 학생의 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말이죠, 많은 곳에서 도리어 사장직 제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공부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우리 회사로 영입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식품그룹 회사 사장, 그리고 유명한 골프 브랜드 사장, 그리고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사장 제안을 여러 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평균 나이 32세인 500명이 MZ세대들이 일하는 디지털 회사였습니다. 저는 저한테 또 물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세대 교체를 겪는 이 시기에 과연 나는, 강영근이라는 사람은 정말 MZ세대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아재가 아니라 그네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법을 정말로 구사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에 대해서 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MZ세대들과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성도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열정에 가득한 저 MZ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2030 세대들이 가장 똑똑한 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행동으로 도움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주인공 짱이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줄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멋지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람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거예요. 인감도장. 무슨 계약할 때 찍는 인감도장이 아니라 바로 이들을 인정해주고 감사해주고 도움을 주고 짱으로 만들어주면 정말로 나 역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로 저는 또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왜 내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더 많이 인정을 해주지 못했을까? 더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을까?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을까? 더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지 못했을까? 정말로 저는 성찰하고 반성했습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이런 작은 회사를 선택했던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런 대변화는 저는 유난히 대변화가 오면요 굉장히 선제적으로 더욱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대변화도 중요하지만 소설작게 일어나는 작은 변화도 사실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직장생활 30년 동안 정말로 자신 있게 지켰던 루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칼퇴입니다. 말단 사원회부터 들어가서 고위 임원이 들어갈 때 퇴근 1호가 접니다. 눈치를 안 받냐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없었든지 눈치를 안 받는지 아마 둘 다 해당될 수도 있었는데요. 정말로 저는 칼퇴를 정말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1년 365일 동안 저는 내복을 입고 잡니다. 수면 양말을 신고. 왜요? 저는 감기가 걸리기 싫었거든요. 감기가 걸리면요 몸이 아프고요. 몸이 아프면 그 다음날 회사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은 회사 억지로 가는 마음, 어떤 마음인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제 건강을 지키고 싶었고 제 에너지를 지키고 싶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가고 싶은 회사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저의 에너지를 전날부터 관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칼퇴를 했던 사람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두 사람을 만난 겁니다. 삼성전자의 초격차를 책을 지은 권원 회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40년 동안 칼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니, 저렇게 칼퇴를 하고도 저렇게 삼성전자 보통 하면 밤 10시에 퇴근할 줄 알고 출근이 있으면 퇴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칼퇴를 하면서 도리어 저 삼성전자에 순회진까지 올랐다는 그 권원 회장을 만나고 너무너무 반갑고 이런 사람이 또 있었구나.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신데요.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LG생활건강의 차석용 부회장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더 빨리 퇴근하신답니다. 오후 4시.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잤을까요? 저는 내일을 위한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9년 동안 아디다스 일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훌륭한 스타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데이빗 베컴, 지네딘 지단, 무하마드 알리 보이시죠? 이신바에바, 엄청난 부상을 당했던 데릭 로즈, 그리고 지네딘 지단. 그런데요, 데이빗 베컴이 한국에 왔을 때 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전후로 해서 3, 4년간 아주 심한 공황장애를 겪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리어 그런 공황장애를 자기는 맹렬한 연습을 해서 매일 밤에 2, 3천 개씩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오넬 메시 한국에서 왔었죠. 리오넬 메시가 축구를 시작한 나이가 6살입니다. 그런데 리오넬 메시가 11살 때 성장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리오넬 메시는 축구를 포기할까 궁금하다가 지금 리오넬 메시가 어떻습니까? 축구 황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장이 얼마인데요? 169cm입니다. EPL 평균 신장이 180에서 190이라고 본다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신바에바 2011년도 우리나라 대구를 차렸습니다. 원래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키가 너무나 빨리 성장하는 바람에 장대 높이 뛰기 선수로 변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세계 기록을 28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많은 핸디캡, 수많은 부상, 수많은 슬럼프, 수많은 신체적인 핸디캡을 다 극복했던
도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챔피언이 아니다. 자기들은 도전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고난과 시련은 바로 축복이 가장되어 들어오는 선물로 만든 장본이구나. 도전자구나. 저는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큰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평생 학습을 실천하고 사는 도전자입니다. 그리고 요즘 스펙을 많이 쫓지만 정말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같이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고 태도이고, 그런 태도를 있게 해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용기이자 저는 배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만약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장직을 택했더라면 과연 저는 지금 행복해야 할까? 아마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 자신이 행복해야 정말 성공이 아닌가요? 저는 지금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장하고 싶은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코칭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운동선수가 90분의 엄청나고 격렬한 축구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합니다. 엄청난 물을 마십니다. 이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서퍼는요, 파도가 내 몸을 치기 전에 먼저 그 파도 위에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을 스포츠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무수한 대변화가 저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었던 글로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글로벌 대변혁, 앞으로 어떤 변화의 물결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런 큰 대변화가 왔을 때 여러분들 안전지대로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질려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위대한 서퍼처럼 파도가 우리를 덮치기 전에 큰 대변화의 물결 위에 서로 같이 먼저 선제적으로 뛰어오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며 15분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랜드에서 세바시랜드가 낫지. 세바시랜드에서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은 너무 많잖아요.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은 왓과 하우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왓과 하우를 알려주는 게 세바시랜드였으면 같이 안 했을 것 같은데 Y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세바시랜드는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기존의 세바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세바시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나도 드디어 세바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바시랜드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무대, 그런 전유물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을 이 세바시랜드가 연다,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 솔직히 아까 충격받았습니다. I say yes to my life. 이거 영국에 직수입하라고 할게요. 너무 근사해요. 정말 기를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에서 일하고요. 거기서는 저를 써니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책 받아봤죠? 그 책의 부제가 옥스퍼드 써니 할머니의 유쾌한 인생 조언입니다. 저 솔직히 그 옥스퍼드에서 저 할머니라고
잘 몰라요. 예, 근데 오늘 비밀 탄로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아까 여러분 약간 춤추셨죠? 예, 저는 춤을 정말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 아마추어 볼룸 댄싱에서 4종목 월츠, 탕고, 퀵스텝, 폭스트롯 금메달 땄습니다. 자, 이게 안 돼. 예, 사실 볼룸 댄스는 좀 이게 넓어야 돼요. 그리고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제가 다음에 초대될 거를 기대하시고 좀 열심히 연습해서 제 파트너가 되어주시고요. 저의 진짜 파트너는 아까 제 나이 실은 제가 62살이에요. 네, 62살인데 원래 댄싱 커플은 곱하기 2에서 나누기 2 하면 되거든요. 제 댄싱 파트너는 2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진 보이네요. 막 소개시켜달라고 나중에 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인이 있습니다. 저 말고. 그래서 이 친구는 물리학을 전공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이 친구하고 춤추는 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원래 저보다 훨씬 댄싱 레벨은 낮았어요. 근데 몰입하고 공부와 댄싱 이것만 생각하니까 레슨을 똑같이 받아도 저는 생각이 많잖아요. 뭐 레슨 받다가도 뭐 직장에서 전화 오고 뭐 막 이러는데 얘는 딱 몰입해서 한 번 레슨 받아도 그 루틴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 제가 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써니 할머니의 인생 도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지식 공유 프로그램 Voices from Oxford, 그냥 한국말로 쉽게 Voice from Oxford 뭐 S만 뺐습니다. Voice from Oxford의 대표이고요. 또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개공교수로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와, 공부 되게 잘했나 보다. 근데 제가 하나 고백해 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정말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2아이의 엄마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영국으로 연수를 떠난다고 해서 따라갈 때까지 저는 정말 착한 전업주부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남편이 원고를 살짝 보더니 그 착한은 좀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확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79년 9월에 옥스퍼드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9월 15일 날 도착했는데 9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뭐 즉시죠. 그때 장결핵에 걸렸습니다. 장결핵은 정말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우유도 토하고 어느 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뭐 완전히 뼈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남편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했을 때 전부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들어오고요. 우리 애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굉장히 영국 사람들 아주 막 너무 철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유중한 병이어서 의사 선생님이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때 저도 여러분처럼 꽃다운 20대였는데
남편 따라가서 그때는 해외 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부부가 그 교수 1호였어요. 예,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정말 그 남편이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저는 깜깜했어요. 정말 애는 2살, 4살이죠. 남편 병수발도 했어야 되죠. 와, 정말 제가 어느 어두컴컴한 터널에서 막 헤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어느 날 저녁에 생각을 했어요. 야, 최악의 시나리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내가 정말 한 가정의 가장, 영어로는 브레드 위너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장이 돼야 될지도 모르겠다.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남편 뒷바라지뿐만 아니라 정말 영어 공부를 정말 생계형 영어를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딱 굉장히 힘들었어요. 낮에 아침에 집안일 하다가 또 숙제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거기 또 에세이 라이팅 숙제 해가면 빨간 걸로 착착착착 해가지고 완전히 제 라이팅 우리 학교에서 지금은 여러분 많이 배우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에세이 라이팅을 별로 배우지 못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에세이 라이팅이라고 써가면은 빨간 줄 착착착착 그고 이건 에세이가 아니다 탁 이래가지고 밤에 콜록콜록, 날씨는 안 좋죠. 기관지염 막 걸렸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가족을 쳐다보고 어려울 때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덕분에로 제가 인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파서 내가 가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으로 나는 정말 지독하게 영어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남편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2년 있다가 79년부터 81년까지 있고 2년 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영어도 붐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모 기업에 영어 연수를 시작으로 현대, 삼성, 대기업, 또 그 다음에 한국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정말 최고 인기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때 사실. 그러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1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4시간을 수업 준비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제가 많이 배웠는데요. 그러는 그 가운데 제가 가르칠 때도 그렇고 집에서 준비할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가르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영문학과 졸업하고 또 서강대에서 강단에도 교단에서도 영어도 가르치고 또 그때 EBS 텔레비전에서 BBC 영어, 옥스퍼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시고 요새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영어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옛날하고 달리 영어가 정말 거의 생활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생은요 항상 착착착착 이렇게 가지가 않아요. 항상 뭐가 ups and downs 하죠. 근데 제가 어느 또 모임에서 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영국 남자하고 결혼한 한국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제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본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여러 사람 앞에서 제 발음을 아주 비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그때 당시 창피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큰 자극을 받았고, 나도 정말 아직 멀었구나, 내가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아이들도 공부 굉장히 중요한 입시 기간이었고, 그래서 일반 엄마처럼 두 자녀 교육에 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대학 교육이 딱 끝나니까요, 정말 정말 이제 해방이다, 우리 한잔 하자, 이럴 때 저는 왜 이렇게 허전했는지, 왜 이렇게 허무했는지. 영어의 empty라는 단어 아시죠? 그때 정말 저 힘들었어요. 남편은 자기 직장에서 잘 나가죠. 두 아이들 약속하려면 약속 시간을 정해야 되고, 정말 저만 시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만 너무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어느 분들 막 고개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의 엄마도 그런 경험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허전하고 허무하고, 그때 제가 옥스퍼드 대학으로 영어 영문학 공부를 대책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나이는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왕따를 당했는데, 또 거기에서도 케이트라는 굉장히 모델같이 예쁜 케이트가 어느 날 보트 파티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정말 옥스퍼드 그냥 맥주잔 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기대를 했는데, 템즈강을 따라가면서 그게 이게 파티인가 했는데, 그때 케이트하고 제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둘이 먼저 추기 시작했더니 나중에 3, 4, 5 해가지고 나중에 80명이 전부 그냥 별빛 아래서 전부 춤을 추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까지는 왕따였고, 제가 학교를 가도 소속감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정말 그 파티 이후로 물론 이제 막 우리 따라서 전부 다 했죠.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그때부터는 댄싱 퀸이었고, 파티 있을 때마다 전부 애들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제가 소속감을 느끼고 왕따 아줌마에서 인기 있는 여학생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해서 정말 해피한, 유쾌한 써니의 그 제2의 전성기를 학창 시절로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끝나고 한국에 왔는데 옥스퍼드에서 또 다른 제안을 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하면은 참 이렇게 어프로치 하기도 힘들다. 그래가지고 대중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도 이해하기 좋게 그 교수와 어떤 교수가 인터뷰하거나 할 때는 그 전공이 전혀 다른 교수가 해서 서로 이해가 쉽게 그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의 인생 산막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아까 정말 너무 뜨거운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사실은 영국에서 이 세바시 프로그램을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보고 그 심야에 특히 새벽에 그 세바시 프로그램 보고 저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세바시처럼 지식과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드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테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세바시 프로그램 보면서 모르겠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죠. 조국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정말 너무너무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사들의 그 표정에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럭키하세요. 지금 오늘 수백 명이 대기자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테드는 주로 북미 중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유럽의 가치와 아시아의 가치를 접목해서 옥스퍼드 테드를 지금 기획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62살이라고 실버들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같이 해주시겠어요?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같이 하시죠.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예, 여러분 here and now, 이 순간은 소중합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운 좋게 세바시에 몇 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집에 온 것 같네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꽉 찬 상태에서 여러분을 뵀었는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때보다는 좀 더 적은 분들이 오셨어요. 하지만 뭐 열기나 아니면 느낌은 그 전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그런 주제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먼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일은 이제 사람들의 흔적을 다 걸어 모아가지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직업을 마인드 마이너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행운을 얻게 되어서 그런 정보들을 좀 오늘 나누고, 그랬을 때 변화에 대한 부분들의 결과로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이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렇게 엄습하면서 생긴 변화들이 상당했어요. 저희가 늘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평상시에 한 12,000건 이상의 정보를 늘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6개월 사이에 2,150건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평상시에 바뀌는 변화율이 한 3배쯤 돼요. 그래서 사회를 진짜 많이 흔들고 있구나라는 건 저희는 이제 느끼고 알게 된 거죠. 그중에 몇 가지 재밌었던 일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회식이 지는 거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회식 스타그램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급격히 주는 게 보였고, 그 다음에 올해뿐 아니라 사실은 몇 년째 줄고 있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즐기는 것들에 대한 게 줄었으면 다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홈파티는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니, 회식은 줄고 있는데 홈파티는 왜 늘고 있는 거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확인한 데이터 중에 뭐가 있었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근무하는 어떤 재택근무 같은 것들 몇 주간 하다가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오랜만에 얼굴 봤으니까 반갑죠. 그래서 부장님께서 오늘 근무 끝나고 다 같이 뭐 맥주 한잔 어때요? 했을 때 직원분들이 얘기하신 거죠. 안 돼요, 부장님. 이유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 안 좋습니다. 근데 부장님이 댁에 가시다가 식당을 봤는데 나 빼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이게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 거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되게 슬픈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수용이 이루어진 케이스인데,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넥타이 머리에 두르고 같이 막 때를 지어서 놀던 형태의 위기에 있었던 회식 자체는 이제 점점 예전 같지 않게 줄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지가 않고 같은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격이 없이 함께 어울리는 수평적 문화는 뜨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수용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앵글로 오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이건 이미 산업에서 반응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예전 같은 노래방이라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노래방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스트레스다, 그 다음에 이거는 회식 때 가는 거다, 술 마신다, 싫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코인 노래방 그래가지고 혼자 가는 곳이 막 뜨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나 노래 좋아하는데 뿐만 아니라 재밌다라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산업에서도 이런 사회 변화는 수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증명할 수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밥 먹는 방법이었어요. 최근에 이 회사 내에서도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구내식당을 없앨 수는 없고 칸막이를 놓는 회사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도서관이나 교도소 같아가지고 말이야,
이게 싫은데?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근데 반대편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마음 편하게 혼자서도 혼밥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 수용하는 분들의 생각이 다른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처음 본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시감이 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라는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형태의 우리 삶의 바뀐 모습이 이게 처음 본 게 아니라 이미 본 것 같았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예전의 데이터들과 강연을 좀 뒤져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발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얘기예요. 혼밥 얘기입니다. 이게 10년 전 기사였는데 혼자 식사를 하시는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 사람 신기한 그런 문화를 지금 시작한 사람이다. 일종의 트렌드 리더라고 보여준 거죠. 이게 불과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 했었냐면 5년 전에 세바시에서 했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1인용 사회로 현재 분화가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인용 사회라는 게 이렇게 식당이라든지 대중화가 안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저희가 데이터를 또 확인해 봤냐면 2013년도에 저희 데이터에 의미 있는 숫자로 혼밥이 처음 나왔거든요. 2018년도가 되니까 혼자 공연 보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콘서트 보고 이 홈썸씽이 39개가 되고요. 2020년도가 되니까 65개가 됐습니다. 이제 혼자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닌 사회로 바뀐 걸 확인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변화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느끼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지만 5년만 뒤돌아보더라도 진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팬덤입니다. 최근에 아주 젊은 분들 말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팬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어떤 가수의 팬카페인데요. 이런 거 올라옵니다. 50대 이상 후반 이상 되시는 청년분께 고소합니다. 이런 거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50대, 60대, 70대까지도 이렇게 팬덤 문화를 즐기고 계세요. 같이 옷 맞춰 입으시고 댄스 배우시고 나가서 또 콘서트장에서 응원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젊은 자신의 자제분들이 그렇게 팬덤 하실 때 막 이렇게 맞듣지 않다 얘기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걸 보게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전에 했던 강연 내용 중에 이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년 그러면 이제 어떤 연령층을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 일반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40대, 50대 그러셨는데 막상 시니어들 커뮤니티에서는 70대 중년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70인 나도 중년인데 생각하십니다. 똑같이 좀 아까 보셨던 그런 차트에서는 뭐였냐면 50대 후반 청년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오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것도 수용성 높은 분들이 이제는 중장년층까지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저희 데이터 중에 일부인데요. 어떤 업장에 가시는지에 대한 여부였어요. 여러분 뭐 스타벅스라는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트렌디에서 젊은 분들만 간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데이터에 시니어에서도 1등입니다. 읽어볼까요? 일요 예배 끝나고 아들로 손녀랑 같이 밥 먹고 스타벅스에서 가서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양측의 문화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더 수용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즐기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얘기해 볼까요? 자동화의 이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편의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좀 샀어요. 그 다음에 결제하려고 갔더니 거기 점원이 계신데 결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담배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물건들은 셀프 계산대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봤더니 키오스크가 있더라고요. 제 예쁜 형태의. 그래가지고 저는 느꼈던 게 이제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똑같았던 게 뭐였냐면 이 얘기였어요. 이제 전화 주문의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4년 전쯤에 했던 강연 중에서 이게 있었습니다. 대면이 부담스러운 세대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음식 배달 서비스 같은 거. 음식 배달 시킬 때 전화하는 거 되게 싫은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나는 전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좋아. 뭐 앱 서비스들. 이유가 주소 말하느라 긴장하는 애들가 올라옵니다. 말하는 걸 긴장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새로 나온 것이 전화 공포증이에요. 지금 2년간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글을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다라는 게 올라오는 겁니다. 똑같이 외국에 나왔던 밈도 뭐가 있냐면 평상시에 심장은 바로 있고요. 운동할 때는 좀 떨리는데 전화 받을 때는 매우 떨린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화를 좋아하십니까? 통화하시는 거를 나이가 드신 겁니다. 지금 변하고 있다고요. 이 변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세 가지 이슈들. 첫 번째는 분화하는 사회. 이제 혼자 살고 점점 작아지는 집단으로 가고 있구나.
두 번째는 장수하는 인간.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접근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구나. 세 번째는 비대면의 확산. 우리가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계를 통해서, 때로는 앱을 통해서, 때로는 형태의 AI 서비스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불과 이게 지금 보여드린 예제처럼 5년 만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5년 만에 이렇게 빨리 바뀌면 정말 나는 혼란스러울 것 같죠. 이 현기증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에 적응을 내가 해내야 되는데 어떤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익숙하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죠. 그랬을 때 그 현기증 나도록 혼란스러운 나는 어떤 형태의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했던 강연 중에서 덕후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요즘 성덕이라고 그러죠. 덕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룬 분들을 얘기하는데 미친 짓도 10년 정도 하면 이제 일가를 이룰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것들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좀 던졌었고요. 그 다음에 얘기는 뭐였냐면 브랜딩 얘기였어요. 나를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나만의 어휘를 만들면 내 자체를 브랜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이라든지 혹은 쓸모에 대한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만들어보자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특히 이 인터뷰는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좋아하는 걸 하라고 하시는데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적성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했던 내용 중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제 예제를 통해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더라도 10년은 해야 되는데 그래 전문가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좋아한다면 10년간 고양이를 키우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10년 후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면 당신은 아마 대가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신은 큰 마켓의 수장이 돼 있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거든요. 실제로 고양이가 떴습니다. 2016년도에 고양이 채널의 구독자 중에서 5만이 넘은 채널이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10등까지가 20만이 넘습니다. 이미 이 정도로 큰 마켓과 관심을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애호라는 것들이 뭐 산업 내지는 자신의 업이 된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건 뭐였냐면 10년이 아니라 5년이었어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몰입의 정도와 그 다음에 그때 기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구나라는 건 이제 저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곤충기를 쓴 분인데요. 그죠? 파브르 곤충기.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이런 책 읽으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읽혔을까? 이제 하나의 음모이론은 혹시 이분이 교수님이라서 그것보다는 그 새로운 형태의 학문을 정립하시고 본인이 좋아했던 자신만의 어떤 기호나 취미를 하나의 업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의 거대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은 이제 생물학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발자취를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곤충을 보고 만지고 노는 것들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내가 이걸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루틴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지 않은 분들이 보이세요. 정부르라고. 이분이 생물인 정부르입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처음 시작했었던 유튜브가 지금 7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큰 기업과 함께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곤충도 하나의 업이 될 수 있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곤충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파충류입니다. 똑같이 이분도 2015년도에 시작하신 분인데요. 현재 조회수 3억이 넘고요. 60만까지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고양이, 그 다음에 뭐 곤충, 다음에 뭐 파충류처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새로운 기회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하시겠어요? 이 중에 하나 골라보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동물을 고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뭐 유튜브에 올릴까, 틱톡에 올릴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그런 화가 중에서 요제프 보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플럭서스를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가 익숙한 백남준 선생과 절친이었던 분인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다 각자의 삶을 형성하도록 영향을 주는 조건, 그 다음에 사고, 구조들을 변화시키고 형성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 아티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자신만의 그런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는 것을 펼치는 일을 하도록
나는 정해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에 대한 미술사가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화가나 조각가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을 모든 직업에서 발휘해보자, 뭐 그런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부 다 창의력이 있으신데 그걸 어디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 것 같아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슴벌레죠.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여기 달린 헤드라인이 이거였어요. 사슴벌레에 빠진 미래 곤충학자. 학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좋아하면 됐죠. 좋아하는 게 업이 될 수 있는데 학문으로 갈 수도 있고 애호로 갈 수도 있고 하나의 산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저분의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좋아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나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다 그걸 잊고 어느 순간인가 사회적 압력, 또래에서의 어떤 집단에서 나오는 새로운 인풋 같은 거,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꿈을 잃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억해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는 것만으로도 내 꿈을 찾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화하는 사회, 장수하는 인간, 그다음에 비대면의 확산, 뭐 인공지능 자동화, 이 모든 것들은 상당히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바뀌는 사회 속에 내가 휩쓸릴 것인가, 나만의 가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내가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진 가볼까요?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사슴벌레가 아니라 이분의 눈망울이에요. 근데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여러 가지의 예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어렸을 때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레고 블럭 같은 걸 갖고 놀다가 아티스트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끄적거렸던 만화를 직접 그릴 수 있는 회사에 입사해서 그걸 크리에이트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동물에 대한 관심을 전체 생명에 대한 존엄으로 키워 올려서 사회적 운동하는 형태로 참여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서 화성으로 가겠다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던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꿈을 내가 이렇게 탐색하거나 가져올 것이 아니라 내 걸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면 당신에게도 일어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lsa! Elsa! Wake up! Wake up! Anna, go back to sleep. I just can't. The sky's awake, so I'm awake. Go play by yourself.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좀 쉬웠죠? 디즈니의 안나와 엘사 캐릭터인데요. 저는 이렇게 디즈니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디즈니 영화를 수십 번 돌려본 결과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들의 성대모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캐릭터들에게 혹시 너 빙의를 한 거 아니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캐릭터들의 말투와 동작까지도 따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원어로 이렇게 자꾸만 대사들을 따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영어 자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켜서 현재 업으로까지 삼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만올입니다. Hana means family. Hey, are you a hobo?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영어 성대모사를 포함해서 제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저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를 두고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버린 좋은 예시야. 네. 왜 우리 그런 말 많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라.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상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처음 이 자리에서 그 방법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모 은행에서 목소리 재능 기부 페스티벌이 열렸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목소리 기부를 통해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행사였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목소리 재능 기부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었고 또 뭐 관련된 경험 자체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이 캠페인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참가하게 된 행사가 그 행사를 참가한 날 저는 집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만 생각했었던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였나? 하는 충격에 저는 이 행사에 참가한 이후 목소리 내는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소리, 제 목소리가 활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무엇이든지 참여하려고 다 찾아서 참여해보려고 했고 또 이제 이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녹음 프로젝트에 참여해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음, 발성, 호흡법 등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 뭐 광고, 교육, 아니면 방송, 게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가 있었고 그 활동이 지금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뉴욕의 Museum of Modern Arts라고 불리는 줄여서 모마라고 불리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모마를 방문해 주신 관광객 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통해서 더 풍부한 미술관 전시 관람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저는 내가 어쩌다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을 남에게도 좋은 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시험 기간이었어요. 같은 과 친구들이 시험 기간 때문에 이제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좀 웃기고 힘나게 해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모 게임 캐릭터들의 성대모사를 녹음해서 그 오디오 파일을 메신저에 올렸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니네 이거 할 줄 알아? 어느 것을 고를까? 뿌리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오디오 파일을 올렸는데 그때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다 지쳐 있다가 갑자기 신나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 목소리뿐만 아니라 네가 성대모사 할 때 어떤 표정 짓는지도 궁금해 라고 피드백을 주었고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힘을 내니까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제목은 보이는 성대모사였어요. 다른 게 없고 그냥 제가 성대모사 하는 거를 휴대폰 카메라와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 영상은 제가 제 개인 SNS에 올리자마자 제 친구들이 보고 제 친구의 친구들이 보고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이 보면서 이 게임을 좋아하던 전국의 많은 학생들 사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이 영상으로 수익을 낸 건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친구들보다 더 많은 분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SNS에 영상 콘텐츠를 저는 목소리를 활용한 콘텐츠들을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대모사도 했었고 또 저의 조금 낮은 목소리 톤을 활용해서 밤에 듣기 좋은 라디오와 같은 이제 사연을 읽어주는 컨텐츠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완성도 높은 것도 아니고 영상 편집도 서툴고 더군다나 뭐 내가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도 아닌데 저의 콘텐츠를 통해서 같이 웃고 울고 심지어는 생활에 좋은 변화까지 생겼다라는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남에게도 즐거움과 힐링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이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컨텐츠 제작을 하는 일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했고 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가끔씩이었지만 이유 없이 좀 모진 댓글을 받아야 하기도 했고요. 그치만 그것들이 모두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 저는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 일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은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까지 삼고 있으려니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의 전공을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실내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네, 정말 뜬금없죠. 네, 실내 건축을 전공했는데 제가 원래는 손으로 뭘 쪼물쪼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입시 생활을 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내 손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실내 건축을 전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을 전공으로 선택을 한 이후에는 오랫동안 제 꿈은 테마파크 디자이너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디즈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디즈니의 그 마법과 환상 이런 것들이 깃든 공간을 사람들에게 조성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테마파크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내 건축은 접으신 거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력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소리와 영상으로 행복한 공간감을 주는 ASMR입니다.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과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컨텐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환상적인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듯한 상황, 아니면 해외 멋진 리조트에 와 있는 상황, 아니면은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모험을 하는 듯한 상황을 동영상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소위 방콕이라고 하죠. 방에 콕 들어박혀 있었는데 그 방 안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먹은 때마다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쉬운 대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안에 사진첩을 열어서 제가 이전에 떠났었던 여행 그 동영상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이때 진짜 설렜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비행기 안에서 찍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비행기 날개와 그 예쁜 구름들을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닐 텐데.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일상과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만큼은 저기 몰디브에 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과정 자체를 한번 생생하게 재현해서 영상으로 담아보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여행 가는 과정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살리려고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하는 순간, 그리고 좌석 배정을 받는 순간, 기내식을 받는 순간, 난기류를 만나서 벨트를 차는 순간까지도 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저의 이 승무원 롤플레이 ASMR 컨텐츠인데요. 이 컨텐츠는 현재 업로드 이후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는 컨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적지인 뉴욕까지 예정된 비행 시간은 이륙 후 14시간 10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승무원을 불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도 집에만 있기 답답하실 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재미있어요. 네, 이렇게 저의 ASMR 콘텐츠를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일부 가져와 보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가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부터 깊게 잠에 들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까지, 그리고 이 댓글은 제가 최근에 받고 마음이 많이 울렁거렸던 댓글인데요. 아직도 그러네요. 원래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인데 투병 생활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져서 좋아하던 여행을 가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오랜만에 여행을 했을 때 그 설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남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에게도 좋은 일로 만들고자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자타공인, 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애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세요라고 좀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가볍게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취미나 흥미 있잖아요. 그것들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남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게 딱히 없는데요. 뭐 그런 간지러운 질문을 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이 포괄적인 만큼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뭐 운동하기, 노래하기처럼 어떤 특정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 비행기처럼 사물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내 의지대로 혹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잊고 지내야만 했었던, 이전에 내 가슴을 너무 설레게 했었던 무언가가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한번 이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First, think. Second, believe. Third, dream. And finally, dare. 저의 영원한 우상 월트 디즈니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꿈꿔보시고 실행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한 해를, 그리고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바시랜드가 세바시랜드가 낫지. 세바시랜드에서 요즘에 클래스 플랫폼은 너무 많잖아요. 거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플랫폼은 왓과 하우를 참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왓과 하우를 알려주는 게 세바시랜드였으면 같이 안 했을 것 같은데 Y를 알려준다고 생각했고, 세바시랜드는 티처가 있고 러너가 있고 서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추가적인 배움의 기회도 만들 수 있고 흥미롭기도 하고요. 기존의 세바시와 관련된 어떤 신뢰도 있고. 저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세바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의 꿈을 키워왔거든요. 세바시에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나도 드디어 세바시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세바시 랜드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들의 무대? 그런 전유물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주장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알려주고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을 이 세바시 랜드가 연다. 그거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는 일이에요.